안녕하세요. 정치대학의 임윤선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열린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파행과 갈등 속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남은 절차인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임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이 어제 이진숙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고, 그리고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격 사유는 아니라는 것이 그 이유인데 대통령이 생각하는 결격 사유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 후보자는 자진 사퇴가 아니라 왜 더 강경한 지명 철회였는지 정치대학 1교시 설주환 변호사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맞추셨어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이진숙 후보자라고 했는데 이진숙 후보자가 첫 낙마자가 됐고 아마도 마지막 낙마자가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자진 사퇴가 아니라 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지명 철회하게 되었는데 먼저 일단 이 지명 철회의 결정적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역량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도덕성 검증, 뭐 인사청문회를 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것이 도덕성 검증보다는 어떤 장관에 대한 해당 업무에 대한 어떤 정책 역량을 좀 검증을 해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인숙 장관 같은 경우에는 두 자녀의 어떤 외국 유학 문제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대부분이 어떤 뭐 교육부 장관으로서 역량 검증에서 실패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직접 뭐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그럼요. 공교육에 대한 어떤 무지를 드러냈고 나이스라는 단어도 모를 정도로 어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정말 초중고등학교를 보낸 어떤 학부모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법한 내용도 모르고 있었다는 부분. 그것은 곧 본인의 자녀들을 전부 다 미국으로 유학 보내면서 대한민국의 공교육을 외면했다는 점이 여실하게 드러났다는 점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본인의 논문 문제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더라도 저는 어떤 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뭐 여당 야당 어떤 청문위원들이 물어보는 어떤 정책 검증 질문에 대해서도 하나도 제대로 답을 못하고 오죽했으면 뒤에 앉아있는 교육부 공무원들이 쪽지를 줬겠어요. 동문서답해라. 몰라도 아는 척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코칭을 해줬다는 것이 참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정말 능력이 자질이 없다라는 것을 아마 드러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우수석이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이것이 후보자가 원하는 방식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뭐 사회자가 조금 덧붙이긴 했습니다만은 지명 철회는 본인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임명권자가 지명을 철회하는 것으로 한 것이고 자진 사퇴는 자신의 과오를 다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뭐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이제까지 쌓아온 대학 총장까지 역임을 한 어떤 교육자로서 대학 교수로서 어떤 본인의 커리어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본인은 뭐 충분히 보여줬다, 자질이 있음을 보여줬다라고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명권자가 이걸 철회했다라는 것은 그게 맞지 않았다라는 뉘앙스를 줄 수가 있거든요. 뭐 저는 뭐 아다르고 어다르고의 문제인데 결국에는 역사에서 우리가 판단되기로는 뭐 자질도 부족했고 도덕적인 부분도 부족했던 후보로 남는 것이지 뭐 그게 지명 철회가 됐냐 자진 사퇴가 됐냐 뭐 이 순간에 어떤 본인의 자존심 명예는 지킬 수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어떤 정말 본인을 되돌아봐야 되는 이번 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자진 사퇴든 지명 철회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 정부에서 정말 뭐 맞지 않은 어떤 인사 정책의 실패, 인사 검증의 실패가 드러났다는 부분이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조금 더 개선된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가 추천되기를 바란다는 점을 뭐 국민 모두 다 생각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반성이 없다는 점은 좀 추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잘못한 게 없다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상호 정무수석의 말도 뭐 본인은 충분히 어떤 해소가 되고 본인은 충분히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다는 역량을 가졌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온갖 편법을 써가면서 자녀들의 유학을 보내고, 그것도 고액 유학이고, 누구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군모들이 다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본인이 그러한 생각을 했었을 때, 아마 장관직에 대한 제의가 왔었을 때, 고사하는 게 맞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은, 뭐, 지금 후회를 한 바에야 뭐 하겠습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저는 뭐 앞으로는 좀, 본인의 어떤 과오를 좀 씻고, 어떤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까지와 좀 다른 부분을 좀 보여주셨으면 한다 생각합니다. 반면에 여론의 집중 포화를 더 받고 있는 논란의 후보자는 바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란 말이에요. 사실은 어제 저녁에 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속보가 떴을 때 잠깐 저는 이렇게 계속 보고 있었어요. 네. 하나가 더 뜨나? 이제 이름 현황이 더 나와야 될 것 네. 같은데. 근데 이제 그리고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예측이 좀 저도 비껴갔는데 예. 저도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낙마를 할 것이다 생각을 했었었는데 생각보다는 또 강행한다라고 해서 글쎄 이게 진짜 현역 의원 불패를 이어주고자 하는 어떤 동지의식이 발로한 것인가. 아까 말씀하셨던 인터뷰 내용 중에서 보면 우상호 정부 수석이 얘기를 한 걸 보면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의사가 많이 반영됐다는 거잖아요. 지도부. 네. 강선우 의원의 어떠한 꼭 임명 강행에는 정책내 후보자, 대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여러 번 지지세를 보여줬어요. 좀 네. 그런 것들이 강했다라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은 철회를 하고 싶었으나 어떤 당 지도부의 의사가 강경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내지 못했다.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잖아요. 이진숙 후보자는 좀 문제가 많은 사람 같더라. 또 자신이 추천하지 않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네. 그 본인이 시그널을 주신 거 아니에요, 당신께서? 저는 그렇게 보여요. 내가 추천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뭐 이게 낙마를 하더라도 뭐 나랑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또 그 자체도 솔직히 대통령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지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추천했든 안 했든 간에 자신이 지명행위를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추천 여부가 누가 추천했냐 다 중요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꼭 선을 긋듯이 내가 추천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버린다고 한다면 그건 낙마에 대한 신호를 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아니 문제가 있는 후보면 본인이 추천을 했더라도 강행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뭐 괜찮은 후보면 누가 추천을 했든 간에 그러면 자신이 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모든 부처의 장관을 자신이 다 그러면 통과한 사람들은 자신이 다 추천했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굳이 어떤 후보에 대해서 문제 있는 후보에 대해서 추천했냐 안 했냐 이걸로 임명을 강행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대한 신호를 주는 건 저는 옳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뭐 다시 되돌아와서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은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보여요. 특히나 이진숙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다음에는 새로운 논란이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냥 뭐 지명 철회에 대한 요구가 많다라는 뉴스들만 계속 나왔는데 강선우 후보자는 어제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로도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갑질. 매일매일. 네, 나오고 있고, 심지어 어제는 이제 정령의 문재인 정부 시절의 여성가족부 장관이, 전직 장관이 그때의 일화를 소개를 하면서, 아니, 강선우 후보가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정말 그 장관에게 오히려 하라면 할 것이지 못하는 게 어딨냐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것도 지역구의 어떤 민원을 아니면 지역구의 어떤 생색내기용이었잖아요. 강서구에 해바라기 센터를 하나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안 되는 게 아니라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여건이 맞지 않아서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 이야기 사실관계 먼저 좀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강서구에 이제 강서구 의원이잖아요. 지금 그 강선우 의원이 초선일 때.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해바라기 센터 그러니까 여성가족부 관할입니다. 이제 해바라기 센터를 이렇게 하나 유치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해바라기 센터 설치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의사가 꼭 있어야 돼요. 전문의가 꼭 있어야 되는데 전문의가 그때 목동 그 여성병원이잖아요. 이대 목동병원 거기에 문의를 해봤는데
지금 당장은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병원 여건상 지금 뭐 산부인과 의사가 적으니까 이걸 이렇게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조금 시간 지난 다음에 좀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했는데 그러한 사정을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강선우 의원실에서 여성가족부에 대한 일부 예산을 삭감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압박을 한 거잖아요. 어머나. 와, 초선 의원이 벌써 네. 그렇게 힘을 휘둘러요? 그러니까 의회는 예산 삭감권이 있잖아요. 증액권은 없지만. 그래서 이제 그 일부 예산을 삭감을 하니까 당연히 장관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이제 이런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그랬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하라면 할 것이지 이게 무슨 군말이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니 한마디로 저는 갑질을 했다고 보이거든요. 의원이 훨씬 센데 왜 장관 하려고 그랬지? 아무튼 죄송해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 오죽했으면 그것도 같은 민주당 정부였잖아요. 와. 같은 민주당 정부의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했던 정영애 장관이 이런 부분을 소개하면서 참 우려가 깊다라는 부분을 좀 우회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런 논란까지 나왔는데도 저는 강행을 했다는 것은 글쎄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오히려 진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은 철회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 지도부에 어떤 강경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뇌피셜로 볼게요. 네. 뇌피셜 뭐 알 수 없어요. 왜 강선우 의원을 이렇게까지 감싸고 가려고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한간에는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강선우 의원이 지금 낙마를 해버리면 차기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을 수가 있다. 오히려 본인의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 저는 정말 그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네. 아니 이번에 우리가 인사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저분이 강선우 후보자가 국회의원도 해서는 안 될 사람이란 거 분명히 봤잖아요. 보좌진 협의회에서 그렇게 이례적으로 그것도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 네. 성명을 냈는데 저분은 장관은커녕 국회의원도 돼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까지 네. 못을 박아버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럴 사람이라고 우리가 판단이 됐는데 장관이 안 되면 다음 총선에 공천을 걱정해서 이번에 꼭 임명을 강행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 한다면 첫째, 국회의원도 못할까봐. 네. 아니 지금 민주당에 계신 의원님들의 생각이 그러면 이런 갑질 정도는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저는 되게 이제까지 민주당의 이 강선우 의원이 도대체 뭐길래 어떤 존재길래 아니, 물론 내외분과 대통령 내외분과 각별한 사이라고는 알려져 있어요. 그래요? 네, 매우 각별하다. 아니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실 인사에 가까워져 버리잖아요. 물론 뭐 강선우 후보자가 기존에 여성가족부 뭐 상임위원회도 하고 그랬으니까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도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항상 얘기를 했었지만은 여성가족부가 해야 될 것이 사회적 약자 보호가 우선이잖아요. 근데 사회적 약자 보호는커녕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보좌진에 대해서 본인보다 의뢰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갑질을 이렇게 서슴지 않고 했던 사람에게 여성가족부 장관의 직을 맡기는 것이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다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뭐 대통령 내외와의 관계 때문에 임명을 강행한다? 글쎄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어떤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내세웠던 게 능력, 성과 뭐 이런 거 실용주의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면 능력, 성과, 실용주의만 있으면 어떤 도덕적인 부분은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어떤 악인이더라도 도덕적으로 어떤 그 결여가 돼 있더라도 그냥 능력 발휘만 할 수 있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임명을 할 수 있고 공직에 임명시킬 수 있고 그것도 대한민국의 어떤 국무위원이자 장관의 행정 강요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인가요? 너무 위험한 생각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과거를 소환시켜요. 이렇게 되면은 이 대통령이 그 내외가 본인이 예전에 경기도 시절에 성남시장 시절에 직원들을 사적 업무에 심부름시키고 했던 거였기 때문에 이런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나 보다. 그 과거를 소환시켜요. 그런 논란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도 과거의 시절에 어떤 그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갑질은 갑질도 아니라고 생각하나 보다. 저는 뭐 민주당 의원들에게 정말 실망한 부분은 뭐냐면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라고 있었잖아요. 그게 사회적 약자보호에 대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까지 민주당이 항상 주장하는 내용이 어떠한 피해자 중심주의, 그다음에 2차 가해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건데 지금 이제부터 뭐 이런 내용 다룰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그냥 민주당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한들 누가 그 진정성을 믿어주겠습니까? 너무나 기득권화 돼버린 지금 민주당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실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강선호 의원이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당이 기존에 정말 수십 년간 지켜온 가치에 대해서까지도 버릴 정도로 어떤 그러한 존재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강선호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은 상당히 좀 실망스럽다. 매우 실망스럽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정말 뭐 제2의 조국 사태이라고 불릴 만큼 생각될 만큼 이 여파는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이 임명을 듭니다. 강행할 경우 계속 네. 논란이 이어질 것이다. 그거로 그렇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이다. 아니 그러면 만약에 다음 공천 시즌이 됐어요. 3년 뒤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도 강선호 장관 이제 또 전직 장관이 되겠죠. 또 나온다고 한다면 이 문제가 그냥 들어갈까요? 그러면 이런 갑질했던 의원에 대해서 다시 공천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그리고 솔직히 이번에 갑질 논란이 너무나 그때는 불거져서 내부 공격이 더 뜨거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오히려 갑질 논란이 커서 그렇지 재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보다 저는 파고들면 문제가 많을 소지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과 그 배우자의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너무 많아요. 진짜 신기하고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연봉이 10억이라는데 네, 남편이? 그러니까 두 부부의 합산 소득이 거의 30억에 달하는데 재산 신고된 내역을 보면 뭐 2억 얼마밖에 없거든요. 뭐 그것도 명품 시계의 세점을 다 빼더라도 신고 안 한 금액을 다 빼더라도 그러니까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너무 많아요. 아니 우리 유튜브니까 뭐 솔직히 네. 도대체 그렇게 나는 그런 케이스니까 사실은 강선우 의원이 재밌는 게 뭐냐면 문재인의 그 청문회 칠 때 안 돼 요소가 있었잖아요. 네. 뭐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뭐 등등 거기 중에 뭐가 있었냐면 불법 재산 증식도 있었어요. 네. 지금 그 기준을 이번 인사원에 이렇게 주입해서 보면 제일 많이 해당되는 부분 누가 뭐래도 김민석 총리였거든요. 그렇죠. 뭐 네. 재선이 갑자기 강선우 의원은요 의외로 하나도 안 걸려요. 네. 거기에는 네. 일단 불법 재산 증식이라고 없어요. 아, 재산이 그건 감액이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 많은 남편은 세후로 10억, 세 전으로 한 6억 정도 받았고 이 아내분은 1년에 2억 정도 벌었고 근데 그 돈이 왜 다 어디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썼다라는 썼다? 것밖에는 안 되는데 뭐 진짜? 보니까 뭐 내용을 보면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1년에 2억 이상은 쓰셨더라고요. 거의 3억에 가깝게 정도. 그래도 둘이서 1년에 7억 이상을 버는데 4억을 썼어도 4억은 남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현금 부분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이 남아서 이제 그런 부분이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냥 자료 제출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자료 제출을 안 하니까. 그러네요. 예. 저는 이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것도 공직이잖아요. 근데 당내 시스템이 뭐 민주당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 공정하고 엄격한 객관적인 공천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공천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 여실하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저 공천 시스템은 갑질은 걸러낼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떤 재산 부분에 대해서도 안 내면 그만이고. 안 내면 그만이고. 김민석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총리도 의원 시절에 공천 받았지만 뭐 그 재산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이거 했는지도 하나도 밝혀낸 말만 게 하면 없잖아요.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공천 시스템이 허술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다 지금 여가부 직원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고 있을까요? 그래서 얼마나 무섭고 이게 의자도 다 빼드려야 되고 그러네요. 쓰레기도 다 버려드려야 되고 와 벌벌벌 떨고 있을걸요? 설마 또 가셔서도 그렇게 할까 싶긴 한데. 네. 근데 뭐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하겠죠. 다른 사람 이야기도 좀 해볼 텐데 김영훈 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민노총 위원장 출신인데 이게 완전히 청문회장이 고용노동부 청문회장이 아니라 사실 약간 통일부 장관 청문회장처럼 보여서 북한은 주적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북한에 방북 신청을 여러 번 했었고 실제로 다녀온 적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이력이 계속 문제가 됐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청문회요? 물론 그 고용노동부 장관 청문회에서 적절치 않은 질문이라는 점은 저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뭐 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고용관계에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질문할 내용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고용시장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기업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고용시장 노동자만 보호를 하는 것이 과연 맞나, 그리고 최저임금 상승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물어볼 것들이 많거든요. 실제 산업구조 재편도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나 AI라든지 어떤 다음 먹거리 산업으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와 어떤 다음 세대 어떤 그 산업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냥 노동자 보호만 할 것인가? 그다음 노동보통법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특히나 불법적인 쟁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진짜 다 면책을 해주는 것이 맞나? 이제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쟁의권을 넓혀주는 게 중요하다 보거든요. 오케이.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존의 노동법에서 노동쟁의권이 너무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적인 요소가 형성될 소지가 많습니다. 근데 이걸 좀 넓혀줄 필요는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다양한 쟁의 형태를 인정해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단 이것은 회사의 경영과 그 다음에 회사의 어떤 그 성과에 대해서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죠. 여기를 선을 넘어서 무조건 불법적인 파업을 통해서 회사의 경영을 어렵게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당연히 노동자에게 그 손해배상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전부 다 면책해버리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특히나 민주노총 노조위원장으로서의 출신으로서의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조율해 갈 것인가에 대한 저는 질문이 충분히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그런 점이 부각되지 않은 점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문제는 이분의 과거 행적이 문제가 분명히 있었고 저는 이게 그냥 단순히 이분의 과거 행적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뭐 뉴스에서 보셨겠지만은 민주노총 간부가 북한의 지령을 직접 받고 간첩행위를 통해서 실제 지금 항소심까지 유죄로 인정됐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이건 단순히 북한에 대한 주적이냐 아니냐를 물어볼 필요가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민주노총의 어떤 간부가 북한의 지령을 직접 받고 간첩 행위를 한 거거든요. 이적 행위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민노총이. 네. 그렇다고 한다면 민노총 출신이신데. 네, 당연히 이분에 대해서 위원장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이분 했을 때라고 그런 분이 없었을까요? 밝혀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발견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임명권 수십 명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는데 그 민노총 출신들이 그 요직에 앉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이제 장관이 임명할 수 있는 정무직이 있으니까 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조금 근데 이상하게 보였던 거는 아니 왜 김정일 조문을 왜 가려냐 했더니 그게 뭐 사회 평화와 이런 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 천안함 조문도 갔느냐? 거긴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김정일 조문을 김정은이죠, 죄송합니다. 김정은? 아니 죄송해요. 가짜 뉴스를 큰일 내가 나네. 가짜 뉴스를 아이고. 살아있는데? 김정일 조문을 예, 내일 조선통일에서 공격당할 뻔했네요. 아니 정부에서도 안 하는데 왜 민간인 신문에서 하냐 이 말이에요. 뭐 민간 교류를 통해서 완화시키자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뭐 할 거면 어떤 정부 차원에서 했었어야 될 문제를 왜 어떤 개인적으로 하려고 그것도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까지 민주노총이 어떤 사상적이라든지 이념적인 성향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받았던 것도 사실이고 온전히 100% 어떤 노동자를 위한 어떤 뭐 행위를 한다라고만 여겨지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이념 투쟁도 많이 했었었고, 그렇죠. 정부 투쟁도 많이 그렇죠. 했었기 때문에 특히나 보수 정부에서의 투쟁이 더 심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어떤 진보 진영보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민주노총이 가져왔던 어떤 스스로의 어떤 색깔을 뭐 본인들이 그렇게 만들어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단순히 색깔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나 주적론에 대해서 그럼 주적은 어딘가요? 그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북한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북한은 단순히 위협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주적은 누군가요? 중국인가요? 일본인가요? 미국인가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방백서의 주적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은 사라졌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북한이 현존하는 어떤 대한민국의 가장 위협적인 세력이고 주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누가 이것을 반대할 사람이 있는지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국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정동영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 똑같은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는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분은 아직도 과거의 햇볕 정책, 김대중 정부 시절에 있었던 햇볕 정책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계세요. 사고에 멈춰 계시죠. 근데 지금 드러났잖아요. 실증이 됐잖아요. 햇볕 정책과 유화 정책이 얼마만큼 정말 실효성이 없었다라는 정책이었는지. 결국은 핵으로 변질됐다라는 거요.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똑같았어요. 완화 정책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돌아온 건 뭐예요? 미국으로부터 한국 정부는 패싱을 당했었고, 그리고 한국이 뭐 운전자론을 외쳤지만 미국에서 인정하지 않았었잖아요. 다른 차이 탔죠. 네, 그리고 어차피 대화의 상대방은 한국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하고 싶어하고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지 한국이 그 테이블에 앉는 것을 둘 다 원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이용만 당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단순히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유화 정책만이 과연 뭐 평화적인 기조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인가? 참 글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진보 진영에서도 저는 보수 진영에서 있어서 같이 무조건 대화를 단절하는, 무조건 어떤 압박을 하는 정책만이 다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기존에 있었던 햇볕 정책이라든지 그냥 일방적으로 퍼주기식의 정책은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재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더 문제는요, 이 김영근 고용노동부장은 뭐 사상은 자유니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를 임명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행정가잖아. 행정가. 한 부서에서의 최고 위치에 오르는 사람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적인 사고를 가지고 행정을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야 되는데 지나치게 노축이고 지나치게 친북적 성향을 가진 사람을 앉힌 이재명 대통령은 무슨 생각이며, 이것이 통일부 장관, 통일자도 없애야 된다는 정동현 후보자, 김영훈 후보자, 그리고 군대를 안 다녀온 안규백 후보자를 앉히는 것이 대외적으로 어떤 이미지, 어떤 시그널을 줄지에 대한 사고를 못 하시나요? 굉장히 좀 불안정하죠.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 이제 동맹이 어떻게 보겠어요? 미국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 상당히 좀 심각하게 생각할 염려가 있다고 봅니다. 예. 충분히. 안 그래도 약간 좀 중국에 너무 치우친 거 아니냐라는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정부가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기존의 전통적인 우방국, 군사적 협력, 그 다음에 외교적 협력, 경제적 협력을 충분히 해야 되는 우방국가의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기본적인 신뢰가 흔들리게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피해를 입는 건 우리나라거든요. 그게 어떤 피해냐면 경제적인 피해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네, 지금 왕따 되는 거죠.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예. 지금 관세 협상도 해야 되는 지금 시한이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급하게 가셨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은 또 지금 외교가에서 퍼지고 있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조국 혁신당에 네. 이제 누구죠? 외교관 출신인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김준영 의원. 그분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조건 버텨야 된다라고 하는데, 단순히 버티고 있는 것만이 어떤 대미 어떤 협상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일인가?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어떤 행동이나 인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특사도 박용만 회장을 보낸 부분은 저는 긍정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기존의 어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이현주 의원을 보내는 것보다는 나은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현주 의원이 노은계가 됐어요. 네, 근데 저는 박용만 회장을 보낸다고 한들 그게 어떤 그 대한민국 외교에 있어서 특히나 관세 협상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약간 박용만 회장을 특사로 보내는 점에서 그제서야 산자부 장관,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네. 사실 통상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네. 거기에 두산 에너지 기업 출신의 대표이사를 앉힌 거 보고 의아했거든요. 너무 네. 산업 쪽이지 않았어요? 네. 좀 관세가 전쟁인데 웬 통상에 네. 경험이 없는 분을 했는데 박용만 회장이랑 친한 걸 보고서 그제서야 이해가 가더라고요. 박용만 회장, 두산분. 회장이랑은 지난 대선 때부터 1대1 대담을 한 이벤트가 있어요. 네, 그때부터 예. 굉장히 친분을 쌓아왔었고, 네. 최근에는 이제 박용만 회장은 이제 정치를 하시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네. 얼마 전에도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네. 어찌됐든 간에 뭐 이재명 정부에 좀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건 뭐 단순히 어떤 진영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국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특히나 뭐 제3세계도 아니고 어떤 미국과의 어떤 그 협상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든 국익 우선 차원에서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물밑 접촉을 하고 어떤 접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드러난 모습은 그렇게 긍정적인 신호로 안 보이는 건 사실이다라는 부분에서 과연 관세 협상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좀 걱정이 진짜 많이 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은 다 됐는데 이 질문 저 이화영 부지사의 전 변호인이었다 새 변호사님께 안 여쭤볼 네. 수가 없어서 대장도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투자에 성공했습니다. 만배 수익률 역시 올렸어요. 네. 뇌물공여죄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야, 입을 다문 보람을 느낄 겁니다. 이 대통령이 이 대장동 재판과도 연관돼서 이목이 쏠렸는데 이 무죄 확정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어떤 이 영향이 부분이 있을까요? 예.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네네. 저는 이게 그냥 김만배 무죄판 이렇게 보통 네, 나오잖아요. 네네. 헤드라인에는. 그래서 사람들이 대장동 무죄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건은 본질에서 좀 벗어난 사건이에요. 그렇습니까? 이 사건의 예. 내용은 뭐냐면 네네. 당시 성남시 의회에서 이 성남시 그러니까 개발 공사를 만드는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있는 성남시 의회 의장이었던 최은길 씨한테. 그래서 이제 최은길 씨가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이걸 만들어 준 거다. 근데 인과관계가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과연 뇌물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돈을 주긴 줬어요. 그렇죠. 돈을 주긴 줬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대가성이냐 아니냐. 그게 대가성 부분이 조금 인과관계가 없다 그래가지고 무죄가 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대장동 사건의 본류 재판은 아니죠. 대장동 사건의 본류 재판은 김만배 씨, 남욱 씨 받고 있는 재판과 관련해가지고 배임 여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은 그렇게 이게 주목받을 사건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근데 이제 아마 대장동과 관련한 첫 번째 재판, 판결이 난 재판이어서 아마 좀 주목이 끌어졌는데 내용을 보면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되어 있는 그 재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재판이다. 역시 사실관계를 제일 잘 알 것이라고 믿어서요. 참고로 뜬금없는 얘기지만 성함이 만배잖아요. 만배. 네. 제가 아는 투자 전문가분의 이름이 영배거든요. 아이고. 후회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변명하셔야 되겠네. 억배로. 그러게 말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상 이번 주가 한미 관세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을 비롯해서 여야정 고위급 인사들이 일제히 방미길에 오른 건데요. 오늘 8월 1일까지의 시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한을 남겨두고 이 같은 총력 대응이 어떤 성과를 갖고 올지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정치대학 2교시 노정태 의원과 막바지 조율에 들어간 관세 협상 시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워낙에 이제 그 외교 이야기에 대해서 풍성한 이야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기대하시는 걸 알지만, 일단 심각한 현안 이야기 내각 인사부터 먼저 해보고 가겠습니다.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자만 지명 철회 뜻을 밝혔습니다. 주말 내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서 충분한 의견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자, 그 배경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 했잖아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한 거죠, 뭐.
그래 나는 장관이 되겠어라고 결정을 하면 장관이 되는. 둘 다 같은 마음으로 근데 갔다. 한 분은 나 장관 안 할래 한 거고, 한 분은 나 장관 할래 뭐 이렇게 한 거겠죠. 아니요. 한 분은 자진 사퇴면 그렇게 해석할 텐데 지명 처리를 해버렸어요. 지명 둘 다 장관직을 조금 고집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농담이지만 네. 이게 결국에는 논공행상이 네.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구나. 뭐 우리가 많이 보여진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시피 누가 더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우냐라고 해보면은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가의 뻔하다. 공익보다는 예. 그런 정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의 사익 관점에서 접근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고, 뭐 그냥 논공행상이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욕을 먹건 뭐 했건 지금 우리 지지율 60%인데 뭐 어쩌라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약간 국민과의 기싸움 같은 느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듣자 하니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제 다소 여당 지도부 얘기를 자꾸 꺼내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당 지도부 쪽에서 강선우 의원을 비호하는 의견이 조금 더 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결국 이렇다면 여기 현역 의원은 불패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현역 의원 불패인 상태에서 강선우 의원을 안고 갈 경우 그 다음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 영향은? 근데 아직 당장은 예. 지금 너무 지지율이 좋고, 지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구조적인 문제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 기미가 역력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그냥 뭐 주가도 오르는 것 같고 뭐 하면서 이제 아직 정권 취임 100일도 안 됐잖아요. 네. 뭐 이러다 보니까 데미지가 예전에 조국 사태랑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는 정권 중반기 넘어선 시점이었고 지금은 극초기 때문에 지금 조국 사태 같은 일이 단번에 벌어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약간 좀 희망사고에 사로잡혀 있다는 인상을 좀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물론 뭐 나중 장기적으로 가면은 뭔가 이렇게 데미지가 누적이 되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뭉갤만 하니까 뭉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근데 문제는 국민 여론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치권 내에서 이 정권 근처에서 이제 그러니까 국회의원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도와줄 사람들이라는 게 결국에는 넓은 의미에서의 보좌진과 겹친단 말이에요. 인적 구성이. 그분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요즘 얼마나 허탈할까요? 성남까지 그렇죠. 됐는데. 예. 얼마나 그리고 무섭고. 예.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게 니들은 약간 이게 카스트를 나눈 겁니다. 지금 방금. 그렇죠. 이게 여기 이 브라만 계급, 우리 브라만 계급은 니네를 뭐 때리건 뺨을 때리건 뭐 학대를 하건 뭐 발로 차건 뭐 하건 아무런 해를 입지 않는 브라만 계층이 존재한다. 아니 물론 뭐 때리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비유하자면, 오케이. 비유하자면 네. 그런 식으로 우리는 너희를 막대할 수 있다. 니네가 갈면 어디 갈 건데? 니네 뭐 국힘 갈 거야? 니네 뭐 다른 뭐 정당 뭐 있어? 갈 데 있어?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일하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 정치라는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뿐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니네가 가려면 어디 갈 건데? 그쵸. 우리가 슈퍼갑이고, 보좌진들이 너무 허탈하겠습니다. 꼬우면 너도 대통령께 가서 어떻게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뭘 마련해 보시든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 여의도 대나무 숲길에 나온 건데 보좌진들 중에 한 명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올린 글이 그거잖아요. 여기와 10년 와서 일해보니 예. 내가 믿었던 선이라는 건 없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심정인 거겠죠. 예. 똑같더라. 그러니까 물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겠냐마는 최소한 아닌 척이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닌 척이라도. 근데 그마저도 안 하겠다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보냈는데 이게 가져올 장기적인 여파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힘이 정신을 차리면 이제 민주당의 그 기울어짐이 좀 더 빨라질 텐데 국힘이 과연 언제 정신을 어떻게 차리겠냐. 뭐 요게 이제 우리 법률 용어로 불가능 조건부라고 있는데. 아, 네. 그거는 이게 뭐 국힘 얘기는 뭐. 예,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인선 이제 대충 다 끝났잖아요. 한 명 교육부 장관 낙마했고 나머지는 다 통과된 거니까. 예. 이 과정에서 제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프라이버시라는 말을 너무 이상하게 남용한다.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직자의 뭐 투자 논란 뭐 이런 거 벌어져도 이제는 다 프라이버시라 그러고 이제 뭐
지금 총리 때도 그랬고 다 프라이버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료를 안 내죠. 근데 이제 최근에 뭐 뉴스나 인터넷으로 보셨겠지만 콜드플레이 공연에서 어떤 그 미국의 큰 회사 CEO가 이렇게 어떤 아리따운 그러니까 여자분을 이렇게 뒤에서 백허그를 하고 있다가 화면에 딱 잡혔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막 크리스 마틴이 뭐 아름다운 커플 막 이랬는데 불륜이어가지고 여자가 너무 놀랍게 막 숨고 남자도 숨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전 세계적인 밈이 돼 있잖아요 지금. 정말 코미디가 돼버렸어요. 예, 그쵸. 너무 리얼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미국인들이 또 전 세계인이 다 그렇지만 미국인들이 물불 안 가리고 엄청나게 패러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잠깐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아니 미국이야말로 프라이버시를 그렇게 존중하는 나라인데 이 사람들은 사생활 없나? 이거 사생활인데 이런 식으로 놀려도 돼? 하는 의문이 순간 들죠. 오, 네. 근데 그게 프라이버시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프라이버시 개념이 잘못된 겁니다. 오, 네. 그러니까 뭔 말이냐? 만약에 그 둘이 불륜 관계예요. 그래도 이제 뭐 자기네 집이라든가 어디 뭐 둘만 있는 한적한 공간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거를 누가 도청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망원렌즈로 땡겨서 찍거나 뭐 이래가지고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면 그게 프라이버시 침해인데 공공장소에서 공적으로 같이 있는 모습을 그거를 우리는 공개장소에서 공적으로 이렇게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나를 찍어서도 안 되고 봐서도 안 되고 아는 체를 해서도 안 돼 라고 우기는 건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약간 그냥 상대에게 오히려 눈 감아라 하고 의미 없는 강요 행위를 하는 그쵸. 꼴이죠. 바로 그런 거죠. 예. 근데 보이는데 어떡하라고. 인사청문회가 예. 콜드플레이 공연장일까요? 방구석일까요? 공연장이죠. 공연장이죠. 거기서 나오는 수많은 논란, 수많은 얘기들을 어떻게 프라이버시라고 우길 수가 있냐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잘 돼요. 예. 근데 여기서 진짜 더 심각한 게 지금 많이 논란이 안 됐는데 안규백 국방장관이 임명이 어쨌건 된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현역군이 아니라 방위 출신인데 아니 뭐 100번 양보해서 방위 출신이 국방장관 될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일반적인 복무 기간보다 훨씬 길었어요. 군복무 기간이. 그러면은 뭐 중간에 영창을 갔다 왔거나 소집 해제가 됐다가 다시 왔거나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죠. 그거를 알려달라고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요구를 해도 이 병역 기록은 나의 사생활이다 이러면서 안 보여줬단 말이에요. 와우.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사생활이냐고. 이게 사생활 아니거든요. 이제는 장관이 돼도 범죄 이력 저해해서 이런 것도 안 내도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사생활이니까요. 예, 사생활이니까. 재산 신고도 이제 안 해도 예, 되겠어요. 사생활이니까. 아니 게다가 이분이 예전에 했던 얘기가 자기는 전자권 이양에 찬성한다 이런 소리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약간 미리 논란이 되니까 네, 올해 내에 하겠다. 대통령실에서 나온다는 소리가 그거는 개인 의견이다. 아니 뭔 개인 의견이에요. 장관 후보자의 의견이 어떻게 그렇죠. 개인 의견입니까? 장관 후보자의 의견이고 그 사람이 장관으로 지명된 순간 그건 대한민국 국방부의 의견이고 그럼요.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의 의견인 거예요. 어떻게 사생활이라는 말로 이 모든 걸 다 뭉개고 지나가는데 개인적 생각 의견이다. 예, 개인적 의견이다, 사생활이다 이런 식으로 다 뭉개고 지나가는데 이거를 국민들이 그냥 용납을 하고 있다. 근데 저는 그게 우리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뭐 이렇게 개탄하기보다는 우리가 사생활 개념을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다. 공적인 맥락에서 공적인 방식으로 발화하는 것을 사생활이라는 식으로 보호를 해주면 어떡하냐. 자신의 인생을 공적인 영역에 내놓겠다고 작정한 공직 후보자들이 그 사람이 과연 깨끗하고 국민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덮어버리는 행태를 어떻게 우리가 그냥 지나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번 인사가 이재명 정권이 가지고 있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계속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자기네들이 바라고 있는 바를 실현할 사람들은 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재명의 지향성 그대로 사람을 뽑잖아요. 이러면 뭐가 진심이냐는 거죠. 말이 진심일까요? 인사가 진심일까요? 말을 믿는 게 아니라 행동을 믿어야죠. 예, 그러니까 행동 중에서도 어디 뭐 재래시장 가가지고 뭐 악수하고 뭐 이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네요. 예, 누구를 뽑냐가 전부입니다. 정치는 나 대신 일할 사람. 예, 정치는 어떤 자리에 누구를 앉히냐가 통치 행위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볼 때 이번 이재명 인사 중에 멀쩡한 인사가 단 한 명이라도 있는가? 단 한 명도 없다. 예, 그 중에 강선우 후보자가 유독 이상해서 그렇지. 지금 국방장관을 이렇게 앉혀놓고 나라가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도 제정신이 아니라는 비판도 가능할 것 같아요.
와,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환수를 이번 임기 내에 하겠다고 얘기하고, 물론 이제 이 위성락 안보실장이 서둘러서 이제 뭐 개인 예. 의견이라고 했습니다만은 하고, 통일부 장관은 뭐 주적이 아니라고 하고, 예, 그러니까요. 노동부 장관도 주적이 아니라고 하고, 예, 김정일 위원장 조문을 가야겠다고 하고, 예, 천안함 거기는 뭐 한번 행사 간 적이 없다라고 하고, 그러니까요. 참 이거를 어떻게 봐야 돼? 우리 동맹은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위성락 실장 그러면서 나는 만나겠다고 하고. 위성락 실장을 급히 파견하고 어쩌고 예. 하는 것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미국이 너무 좀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긴 하지만 어쨌건 대한민국의 연속성을 지키고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가 무역을 하고 계속 국방 안보도 제공하고 잘 살아남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적어도 국방장관, 외교부 장관 등등의 분야에서는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을 했어야 맞죠. 조금 덜 이념 편향적인 사람들이 들어갔어야, 그래야 안보실장이 왔을 때 미국 측에서도 아, 뭐 그래, 뭐 니네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뭐 내치는 내치니까 알아서 하고 우리랑 하는 파트너십은 잘 해보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국방장관을 이렇게 뽑아놓고 우리가 안보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미국이 전 세계에 요구하는 게 이제 너네 국방비를 너네가 좀 많이 더 써라 라는 얘기를 미국이 전 세계를 향해서 하고 있는 이 타이밍에 북한은 우리의 주적도 아니고 뭐 전시작전권은 우리가 다시 되찾아와야겠고 근데 국방비는 더 내기 싫고 뭐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는, 그래서 관세를 깎아달라고. 네, 관세를 깎아달라고 하고, 이게 깎아줄까요? 아니 그래서 차라리 관세 트레이드 오프 카드로 뭐 저의 개인 이거야말로 개인 의견이죠. 제가 공직자 후보가 아니니까 농업을 우리가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개편하기 위한 계기로 삼아서 이제 뭐 쌀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농축산물 등등을, 우리가 지금 농업의 구조가 일본식이에요. 일본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고 있는데 그거를 네덜란드식 대기업농으로 바꾸면, 네덜란드가 땅 넓이가 경상도 정도 크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미국의 뒤를 이어서 세계 2위의 식량 수출국이에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대사로 가셨던 분이 이제 예. 고향 선배여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네덜란드의 농업 시스템은 대단해서 우리나라가 반드시 배워야 될 거라는 걸 여러 번 역사를 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결국엔 물론 네덜란드가 그렇게 1대1로 비교하기엔 온 나라가 평지이긴 합니다. 간척지고. 맞네, 산도 없고. 예, 근데 솔직히 우리도 특히 서쪽으로 가면 많은 평지가, 특히 개발되지 않은 평지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아무거나 희망의 땅으로 얘기하고 있는 새만금 같은 곳도 여전히 있고, 뭐 여지는 있어요. 여지는 있고 충분히 농업적으로 한국이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를 돌파하려면 그냥 내부의 정치적 압력이 되게 크잖아요. 이게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이제 전농과 가톨릭 농민회 등등 어떤 그런 큰 무시무시한 조직들이 막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 반발을 이겨내고 농업 개편의 계기로 삼는다라고 한다면, 미국이 결국 문제 삼는 게 이상한 막 숫자로 된 관세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비관세 장벽을 우리가 뇌피셜로 숫자로 바꿔보면 이만큼이 나오니까 너네한테 관세 이만큼, 이런 식의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인 농업에 대해서 단지 미국한테 시장을 열어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농업을 재개편하면서, 이 기회에. 지금 한국 김, 그리고 이제 뭐 특정 기업에서 잘 만드는 뭐 라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냉동만두라든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팔리는 식품들이 있죠. 이런 거를 기업이 농장부터 공장까지 한 번에 이을 수 있게 해주면 얼마나 경쟁력이 더 좋아지겠어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요새 막 엄청 덥고 비 많이 오고 막 기후 때문에 난리가 아니잖아요. 기후 때문에 식량 생산이 요동칠 때 소규모 자영농으로 쪼개져 있으면 대응이 안 돼요. 그리고 이 농민들이 내년에 이거 값이 오를 것 같다 싶으면 올해 쫙 하나의 작물만, 올해는 양파만 심고, 근데 그러면 양파 값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럼 또 손해봤다고 막 울면서 내년엔 대파만 심고, 그럼 대파 값이 또 떨어지고, 막 이런 게 반복되니까 좀 더 합리적인 기업 경영이 개입돼야 될 타이밍이 이미 충분히 지나고 있는데, 트럼프가 우리가 울고 싶을 때 뺨을 때려준다면 그 뺨을
농업 쪽에 맞춰서 농민들은 이제 다 연로하신 분들이니까 이럴 때야말로 좀 이렇게 기본소득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은퇴하실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드리고 그러면서 한국의 농업은 네덜란드식으로 고도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정부가 추진하려면 거기에 맞는 인사가 있어야겠죠. 근데 이제 과연 그러냐 여기에 대해서 큰 의문을 품게 됩니다. 관세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예. 김정근 산자부 장관이 이번 주 미국 방문한다고 하고 이성래 실장도 급히 출국했고 대미 특사단도 방미할 예정인데 관세 협상이 막바지 조율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거 관세 협상 어떻게 잘 될까요? 어떻게 내다보세요? 근데 그 관세 협상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번 정부 인사에서 또 한 가지 비판을 너무 안 받고 있는 지점이 정치와 경제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일컫는 네 글자 정경유착. 물론 이건 유착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내각과 정치권의 의사결정에 굉장히 많은 기업인이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들어간 거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지금 그 중소기업부 네이버 한성숙 네이버 후보자. 들어가셨고 네. 예, 지금도 대미 특사로 특정 기업의 회장이 가고 있는데 네, 박용만 예, 회장. 박용만 회장이 가고 있는데 두산은 이제 뭐 저는 되게 훌륭한 기업이고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거나 굉장히 노골적인 이해관계자예요. 미국과. 왜냐하면은 두산중공업에서 만드는 핵심 제품 중에 하나가 원자로거든요. 원자로 만드는 회사, 원전 만드는 회사의 회장을 미국의 특사로 보내고. 그러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기 이전에 민주당 쪽, 그 진보 쪽 지지하시는 분들이 반대편 정권에서 이랬으면 뭐라고 했겠냐를 좀 물어보고 싶거든요. 이명박 정권 때 기업인 출신이 대통령 되니까 그거 가지고 막 뭐 나라를 다 뭐 들어먹네 팔아먹네 뭐 별 얘기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훨씬 심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게다가 물론 뭐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 시절에 부동산 디벨로퍼들과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혐의를 지금도 받고 있는 상태고 이런데 왜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도 없고 검토도 없죠? 언론도 여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도 않고. 호의적이죠. 오히려 약간 이제 실용주의적 아니냐 선택이다. 실용주의적 선택이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옳다 그르다 평가하기 앞서서 네.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한국의 이런 변화와 움직임을 바라보고 있느냐 이걸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하고 넘어만 가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사실 좀 이제 문제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게 왜냐하면 성남 시절에 성남시행제 FN인 이런데 후원사들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논공행상 아니야라는 비판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앞세우고 있는 가치라는 게 지금 뭐 진짜 대한민국 막 이러면서 이제 약자를 보듬고 뭐 노조를 좀 더 이렇게 하고 노란봉투법도 만들고 뭐 이런다는 와중에 재벌 회장들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준다는 거는 완전히 위에 있는 재벌 그룹 아니면 밑에 기본소득 받아먹는 좀 표현이 그렇죠. 기본소득 받는 최하층 외에 중산층이 없는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치를 굴리는 것도 국회에서 일하는 수많은 보좌관, 사무관, 비서관들이 굴리는 건데 이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고 딱 대통령 옆에 붙어가지고 이불을 덮어줄 수 있는 누군가, 대통령 옆에서 코를 파드릴 수 있는 누군가,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콜 파진 않았습니다만. 네, 딴 분이 파시셨는데, 혹시나 비유입니다. 비유. 네, 프라이버시. 예. 네. 근데 그런 분들 아니면은 그냥 니네는 가가지고 인터넷에 리플이나 달고 1,000원짜리 당비나 내. 그마저도 내기 싫으면 너는 적폐야. 중간이 없는 수박이야. 거예요. 이 사고 방식에 중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기업들이 일자리를 생산하고 사람들을 고용하고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야 될 그런 중간 레벨의 기업들이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고, 그게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지금 0%대 성장률을 또 보일 것 같은데,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건 결국엔 사람들이 새로운 회사를 만들지도 않고 취업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걸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는
뭐 재벌을 옥죄란 얘기가 아니라 이게 재벌 회장들 그렇게 몇 명 앞세워가지고 뭐 재벌 회장이나 임원급들을 내각에 포진시키고 뭐 하고 이러는 것만으로 될 문제냐.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모스탄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해봐야 될 건데요. 현재 모스탄의 행보에 대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접견을 시도했고 부정선거랑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광장 세력들은 이제 이분들이 이 모스탄이 트럼프와 윤 대통령을 이어줄 거라고 믿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주한 미국 대사로 임명될 거란 기대까지 높아지고 있고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그레망이라는 것에 대해 알고 계신가? 그게 뭐예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그리먼트, 영어 단어 어그리먼트의 프랑스 말이군요. 그러니까 프랑스어가 말이 언어죠. 네. 아그레망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대사는 예. 받아주는 나라에서 예. 동의를 해줘야 대사가 임명되는 거예요. 아하. 어그리먼트. 예. 아그레망. 이 우리나라에서 동의를 해줄 리가 없다. 아니 뭐 적당히 했었어야지. 이재명 대통령을 대상으로 제가 여기서 다시 반복하기 좀 거시기한 뭐 그런 이상한 루머를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을 우리나라 정부에서 아그레망 줄 수 있습니까? 아니 이거는 그냥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네요. 예.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네. 정말로 이 카드를 꺼낸다. 그러면 저는 이재명 편 들 겁니다. 저는 한국인이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니네 대사로 가라고 보낼 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 여태까지 계속 비판적이고 앞으로도 비판적일 거지만 네. 미국 대통령이 그런 행동까지 한다면 용서할 수 없죠. 그건 정말 행태죠. 예, 그거는 만행이고. 행패죠. 네. 그거는 우리의 면전에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얼굴에 침을 뱉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안 찍었어도 우리나라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 외에 플랜카드 한동안 걸려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극우 세력이 달고 있는 메시지가 뭐 가짜 대통령이다 이런 건데 거기다 대고 미국 대통령이 동조한다는 얘기인 예,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안 너무 되죠. 말도 안 되는 예, 내정 간섭인데다가 네. 예, 우리 국격에 대한 그렇죠. 우리 전체 국격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고 아마도 그런 정도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그 문제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런 소리를 하는 분이 국내에서 특정 세력에 의해서 인천공항 와가지고 막 환호하는 모습 만들고 그걸 보고 지금 감옥에 갇혀 계신 윤 전 대통령은 또 막 그 읍소하는 편지를 뭐 본인이 쓴 게 아니라 구술한 거지만 아무튼 읍소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데 아니 지금 이재명 대통령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존심도 없어요? 한국 대통령의 사람이? 윤석열 본인이 그러면은 윤석열 찍은 사람들은 뭐가 되고 윤석열 안 찍었어도 한국인 전체가 뭐가 되냐고. 그렇잖아요. 국무부 직원이었을 뿐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아니 미국 국무부의 일개 직원한테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가지고 그렇게 막 악망하는 그런 내용을 보냅니까? 자존심도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을 보수가 우리의 희망이라고 뽑아가지고 그랬는가 정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이게 너무 여러모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말을 절게 될 정도로 예. 너무 당황스러운 사건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될 리도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걸 전직 대통령이 그런 소리를 철석같이 믿고 거기다 편지를 쓰고 있고 그걸 또 발표를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뭐 당대표 선거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될 거고 우리가 윤 전 대통령을 버리면 안 되고 뭐 그러는데 버린다 만다가 아니라 윤석열을 진심으로 보듬고 싶다면 이분이 건강을 회복하고 육체와 정신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치료를 해야죠. 육체와 정신의 건강을 치료받아야 될 수준이다. 아니 본인이 했던 역할, 본인에게 지금 여전히 짊어져 있는 사회적 책무 이런 걸 자각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식으로 말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겠냐고요. 잠깐 몰토돌체님의 노정태 아저씨 최고. 감사합니다. 자, 그럼 가끔씩
노월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노월? 네, 나월이 아니라 네. 이런 건데. 예.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의 그 입당 그리고 거기에 흔들리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한국사 강사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행동이 한국사를 놓고 볼 때 어떤 사람일 것 같냐? 우리나라 역사에 비교를 해보면 지금 자신이 뭔가 이렇게 막 되게 멋있는 역할로 생각하고 있는 듯 하지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조선이 혼란스러워질 때 그 세도 외척 정책 붙어가지고 나라를 혼란케 했던 보우라든가 요승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승같이 행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요승, 예. 네, 민중을 현혹하고 그 정권, 그러니까 권력자의 눈을 탁하게 만들고 잘못된 판단으로 자꾸 이끌면서 그러면서 뭔가 본인의 이득을 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이런 경로를 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근데 국민의힘 어째요? 근데 거기에 부안해동하고 있는데. 이게 네. 정말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농담처럼 하는 비판으로 국민의힘은 너무 자영업자 집단 같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 자영업자 집단의 한계가 여기서 오고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뭔가 나라를 전체적으로 프레임을 잡고 잘 살게 만들고 뭐 하다못해 북한이랑 싸우자 뭐 이런 걸로 이게 전반적인 지향점이라는 게 있으니까 구국강병. 예, 돌아갔는데 민주당 쪽은 뭔가 이상한 지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이상한 지향점을 대놓고 얘기를 안 하거나 가끔 대놓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무튼 뭔가 이상한 지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조직같이 굴러가는데 이쪽은 진짜 그런 것도 뭐 하나도 없이 이게 자기 공천 받아서 당이 망하건 말건 나라가 망하건 말건 당권을 누가 잡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거기 찰싹 붙어가지고 내 공천을 받으면 좋겠지? 요 정도 생각으로 굴러가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 우리의 그 역사 선생님도 지금 이제 공무원 시험에 제가 잘 정확히 모르지만 공무원 시험 뭐가 바뀌면서 한국사가 과목이 빠진다면서요. 맞았어요. 예. 빠지는 그 타이밍이랑 이분이 정치에 발을 들이는 타이밍이 왜 일치하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당권을 잡는 거에 본인이 일조하신 다음에 그러면 공천을 안 받으실 생각이냐. 지금 입당을 하신 건 뭐 입당을 했는데 지금 앞으로 그 어떤 경우에도 불출마하겠다는 선언할 수 있냐. 단 하나의 공천도 받지 않겠다. 그 어떤 공천도 받지 않겠다고 할 생각 있냐. 정말 순수한 의도인 건지 정말 사익인 건지 한번 구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예.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실비아 오님 판이 많이 생기셨어요. 노종태님 열렬히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화이팅이라네. 감사합니다. 네, 카메라를 향해서 인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문수 전 후보가 어제 당대표 선거 출마 뜻을 공식화했습니다. 41%가 넘는 득표율을 얻은 것에 대한 미련 때문일까요? 대선 패배 이후 불과 한 달 보름 만에 정치적인 그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혁신안 추인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의힘 의총 결과도 관심인데요. 정치대학 3교시 배종창 소장님과 함께 여야의 전당대회 짚어볼 텐데 그 전에 먼저 지금 제일 뜨거운 뉴스는 이 인선 장관 임명과 그 이진숙 철회 지명 왜 지명 철회일까요? 그렇죠. 보통 자진 사퇴할 기회를 주는데 지명 철회라는 것은 자진 사퇴로 못 가져갔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못 가져갔다는 이야기예요. 고집했다. 나는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명 철회되는 것은 후보자 본인으로서도 이것은 엄청난 타격이에요. 너 아니야 이러고 다시 그냥 마음을 바꾼 거잖아요. 인사권자가. 그것도 강선으로 살려주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진숙은 2번 죽는 거예요. 2번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정말 죄송한데 네. 우정우 정무수석이 아침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 후보자가 원했대요. 오히려.
근데 결국은 그만두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고, 그 구체적 이유는 명예훼손에 해당돼서 얘기하지 않겠다. 그래서 자진 사퇴의 기회를 줬는데, 원치 않아서 그냥 차라리 지명 처리를 시켜주십시오라고 해서 합의하에 지명 처리를 했다라는 게 우수수의.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우리는 항상 이런 메시지는 그 내면을 읽어야 돼요. 근데 나는 당당하게 인사청문회도 했고 나는 얼마든지 할 자신이 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따르겠습니다. 지명 처리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 자진사퇴는 내가 쪽팔려서 못하겠다 이 이야기죠. 예. 그리고 내 자진사퇴는 내 마음이 용납 안 하고 내가 우라통이 치미니까 못하겠다 이 이야기 똑같은 거예요. 이걸 제가 지금 정치 언어 번역기로 다 번역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제 이야기가 틀린 적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없잖아요. 그래서 정청래가 앞서갈 것이다. 앞서가잖아요. 다 박찬대 얘기하는데 저는 한 달 전부터 정청래를 주목해라. 김어준이가 심상치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인정을 안 하고 싶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제가 미치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저는. 이제 강선우는 왜 못 잘라내느냐. 충성한 사람을 잘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진숙은 뭐냐. 이진숙은 이미 예고를 했잖아요. 정규재 전원설위원이 물어봤을 때 내가 추천한 거 아닌데요. 이랬잖아요. 그 이야기는 잘라야 되면 잘라버리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잘 번역을 해야 돼요. 이게. 근데 강선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를 안 해요.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인사권자는. 지금 왜? 얼마나 잘했겠어요. 잘했겠어요. 너무나도 다정한 도보. 이불 이야기는 안 할게요. 이제 지겨워. 나는 이불도 안 덮고 자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냐면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현역 밀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일극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건 그거란 말이에요. 아니 현역이 왜 이렇게 절대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걸 떠나서 네. 지금 이제 이른바 충성파잖아요. 강선우는 찐명 충성파예요. 그러니까 충성파를 걷어낼 때는 그만한 내가 걷어내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그것까지는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더 민심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대통령은 지금은 뭐 다른 이야기 막 복잡하게 제가 할 필요 없이 일단은 이 조직을 정확히 가져가야 돼요. 온전히. 이게 무너지면 안 돼. 강선우가 하나 파헤져 나가는 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보좌진들이 울고 있습니다. 보좌진들이 땅을 치고 있습니다. 그건 잘 안 들려. 왜냐하면 더 충성파인 강선우, 지금 또 다 행안부 장관도 윤호중 다 이렇게 임명을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딱 든다는 거예요. 이 조직이 함께 가야 돼. 우리가 전쟁이 나도 그렇잖아요. 전쟁이 나더라도 이 장군이 있어. 11명의 장군이 있어요. 강선우 장군이 있어. 근데 누가 밑에서 부하가 얘기를 해. 전하! 강선우 장군이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왕은 누굴 베겠어요? 강선우를 베는 게 아니야. 강선우를 뭐라고 한 사람이 목을 베요. 이게 징기스칸이야. 징기스칸은 이 사구 대력을 점령할 때까지는 이 장수들은 내가 꽉 움켜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돼. 이런 걸 알아야지. 어떤 사람들은 민보협이 울고 있습니다. 민보협이 땅을 치고 있습니다. 절대 못 받아들일 겁니다. 어림없는 거예요. 이거는 큰 이 권력의 구도를 알아야 돼요.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결국에는 뭐 조국 사태처럼 이런저런 논쟁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이후에 낙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는 의견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 정치 대학을 온 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엄청난 걸 얻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치는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자, 강선우 논란이 극을 치달을 때 권성동 이철규를 압수수색 들어가잖아요. 압수수색 들어가잖아요. 앞으로의 민심을 어떻게 가져가겠어요?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의 국힘 27.4잖아요. 이 27.4를 거의 20% 초반까지 더
더 압박을 할 거예요. 이제는 또 막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막 이제는 끌려 나올 거예요. 지금 특검 계속 지금도 안 그래도 그러니까. 속보 뜨고요. 뭐 내랑 특별법까지 발의한다고 하고요. 자. 네. 국민들이 더 이상 강선우에 대해서 생각할 결을조차 없을 정도로 만들어 버려요. 그럼 뭐냐? 국민의힘은 거의 떡사발 지경이 될 것이고 전당대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뭐 싸움터가 될 거잖아. 이따 얘기하겠지만 전당대회가 누가 될 거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답정전이에요. 답이 정해진 전당대회. 그래서 이것도 더 제가 말씀드리면 그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하고 있냐면 그래 이진숙 정도 잘라내면 강선우는 그리고 이게 교직사회는 무서워요. 교직사회는 뿌리 깊게 학생들까지도 전파돼요. 그럼 학교 정교조 특히 교총보다는 정교조예요. 정교조에서도 이진숙을 못 받아들였다 한다면 학교 현장에서 어떤 교육을 주냐면 저런 사람을 교육부 장관 임명 그러면 두고 이 정권은 완전히 이제 여기에 시달리는 거예요. 환청이 생겨.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누적이 돼요. 정교조, 교직사회가 무서운 사회입니다. 계속 집요하게. 그러면 이건 대통령은 배견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제 강선우 여성가족부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좌진들이 어떻게든 달래면 될 일이고 또 더 큰 일이 생기면은 보좌진도 뭉쳐 그렇잖아요. 더 큰 바깥에 싸움이 생겼는데 우리가 이럴 때야 집안 싸움 할 때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또 누가 달래준다? 지금 전당대회에서 지금 순항을 하고 있는 정청래가 딱 이거 해결해 줄 거 아니에요. 보좌진들은 왜 그래? 그러니까 그동안따라 이런 것까지도 이제는 당대표가 되면 누군가가 해결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박찬대보다도 오히려 정청래가 이런 문제는 더 잘 해결해 줄 거예요. 딱 생겼으니까 그러면 그래 가자. 강선우는 살려야 돼. 이진숙은 킬 이렇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진숙은 속이 터질 거예요. 나를 추천한 강력한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의견까지 묵살하면서 나를 잘라?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국민의힘 이야기 잠깐 나오셨는데 전당대회 누가 될지 뻔하다. 누구예요? 김문수. 아하. 이유는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일단 지금 당원 80%잖아요. 오케이. 그다음에 국민 여론조사인데 예. 국민 여론조사를 지금 국힘이 27.4면은 예. 뭐겠어요? 이거는 친하는 여기서 친한 지지층들은 국민의힘 지지 여부에 대해서 정당 지지 여부에서 국힘 지지한다고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 이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주로 당원 80%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뭐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도 오디오고 친한 지지층들이나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당 터질 노릇이죠. 그렇지만 지금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인 경우에는 전 대선 후보죠. 더군다나 TK잖아요. 경북고등학교 나왔잖아요. 게다가 누가 이 막을 길이 있나요? 또 반 이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반 이재명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몰스탄이에요. 발음은 몰스탄이 들어 탄 프로페스가 들어와가지고 더 뭐 댓글에 난리야. 무슨 뭐 잘생겼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몰스탄은 하여튼 몰스탄 단현명이에요. 현명한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 들어와서 부정선거 또 확 싸질러 버리니까 사람들이 또 여기에 또 동하죠. 미국 사람이고 하니까. 근데 그 단일화 과정에서 지난 대선 단일화 과정에서 친윤들하고 좀 척을 졌잖아요. 친윤들의 단일 대우를 이룰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대안이 나오는 사람이 장동혁이야. 장동혁. 근데 장동혁이 좀 약해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으로 이걸 싸잡아서 뭔가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새로운 당대표가 역할을 해줘야 될 게 당내 혼란도 있어요. 친윤이냐, 친하게자, 뭐, 친김문수냐, 뭐, 친전한길이냐, 친전한길은 아주 본명은, 전규만인가? 그래요. 하여튼 간에 전한길이 아니에요. 본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또 난리야. 그런데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내란 특검으로 막 몰리고, 김건희 특검 몰리고, 뭐, 지금
최혜병 등거 몰리니까 누가 반 이재명 전선을 강하게 TK를 중심으로 해서 엮어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신윤 쪽에서는 지금 뭐 다 끌려갈 판이잖아요. 아니 지금 장동혁이 이걸 살려낼 수가 없어요. 아니, 간단하게 생각해. 지금 권성동 끌려갈 판에 이철규 끌려갈 판에 윤한홍 끌려갈 판에 권영세 끌려갈 판에 장동혁으로 그걸 막는다? 그러면 이제 김문수 전 대선 후보에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지. 말은 장동혁이 더 잘 듣겠죠. 그러니까 친윤이 생각했을 때는 70이 넘는 김문수, 그 다음에 아직까지 60 안 넘었죠. 50대인 장동혁. 누가 더 말 잘 듣겠어? 장동혁이겠지. 근데 장동혁 약발이 약해. 그러니까 더 약발이 센, 좀 미덥지는 못하지만 김문수 전 대선 후보를 밀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야 신안을 싹 도려내고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우리 마음대로 그래, let's go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윤희숙 저렇게 그냥 난리법석을 피우는데 윤희숙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윤 어게인 하고 이렇게 그 정리를 딱 하기 위해서는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래도 좀 못 믿어. 또 어떤 얘기를 할지 몰라. 저 김문수예요. 어떡하라고요. 관등성명 대보세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올지라도 그래도 지금 약발이 먹히는 사람, 배터리가 아직 방전 안 되고 남아있는 사람은 턱걸이 그럼 몇 개나 할 수 있어요? 저 하나도 못하죠. 대왕 블라프 돌릴 수 있어요? 아니 저 그러면 턱걸이 하실 수 있으세요? 난 못하죠. 저도 하나도 못해요. 좀 매달리기도 아침에 3초예요.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겨우 왔어요 오늘.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면 김문수가 되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조회수가 높아져 지금.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제가 우리 이 방송 이민선 출연해서 많은 조회수가 나왔던 게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면 안 되는 이유인데 제목을 좀 지금 고쳐서 올리면 또 조회수가 사라지니까 어쩔 수 없는 출마 못하는 이유지 나는. 왜?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해봐야 건질 수 있는 게 없어서 그걸 논리적으로 데이터 분석적으로 3차원 방식으로 풀어줬잖아. 썸네일 제목 누가 한 거야? 한동훈 출마 못하는 이유지 안 하는 이유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새끼는 반 한동훈이라고 난리를 치고 저한테 저는 한 번도 반 한동훈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은 말 좀 해. 만회할 기회를 드릴게요. 네. 만회할 드릴게요. 그럼 한동훈 대표 이번에 뭐라 그랬죠? 안 나오는 이유라 그랬어요? 못 나오는 이유? 못 나오는 이유. 못 나오는 이유라고 했는데 계속 시동 걸는 소리가 부릉부릉 들려요. 이번에 부릉부릉해서 조경태 나왔잖아. 안철수 의원과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의 극우화를 막아야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하는데 두 사람의 연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 사람 다 연대도 아니야. 둘 다 서울대야. 연대 안 돼.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니 저는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한동훈 전 대표 지금 안철수 합해져가지고 무슨 연대 시너지 효과가 폭발할까요? 아니 안 나올 것이다. 안철수 의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 실망입니다. 연대하지 말고 그대로 갑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본인이 연대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다니지도 않은 연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여러분들 그림 속에 그려보세요. 한동훈, 안철수 시너지 효과가 나요? 안 나잖아요. 안 나잖아요. 그래도 이런 이미지는 줄 수 있잖아요. 국민의힘 중에서 너무 광장파 말고 국민의힘의 애정은 아니, 있지만 맞지. 중간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도 저 둘이 있어야 합쳐져야 국민의힘이 그래도 뭔가 합리성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두리번 하는데 예. 그게 지금 이 상황 자체 지금 이재명 대통령 거침없이 하이킥을 하죠. 지금 다 때려잡겠다고 3대 특검이 동원되죠. 지금 검찰 개혁하죠.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조차도 몰릴 텐데 안철수 의원이 힘이 돼요? 그냥 둘이 합해서 그냥 하소연하고 넋두리는 할 수 있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힘이라는 건요. 정말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뻔할 뻔짜 이야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효과가 없는 건 아닌데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는 엄청난 자산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아니야. 지금 상황이 아니지만 그 힘을 응축해 놓으라 이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한테 제가 다 이야기했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가 완전히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했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는 스스로의 정치를 해라. 첫 번째, 안경을 구별하라. 안경 썼잖아요. 제 안경? 배추도사는 제 안경을 부러워하시는군요.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잖아요. 이 안경은 뭐냐면 안보와 경제.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이미지가 똑똑하고 법무부 장관 출신이고 서울법대 나왔고 위더문이 있고 이거 외에 안보 문제에도 정통하고 경제에 대해서도 경제도 그때 질문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좋아요. 스마트해. 근데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다루라는 거죠. 경제를. 그냥 이렇게 내가 똑똑해 말고 어떤 사람들이 서민들이 생각할 때 서민 경제를 팍 돌파할 수 있는 거. 그런 아이디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다 내려놔. 검사, 서울법대 다 내려놔요. 정말 사람들이 다가가서 어려운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맹크 손을 잡을 수는 없네. 녀석이. 자, 손을 잡고 이게 손이에요. 여러분들 손을 잡고 손을 잡고 이렇게 한 전 대표님 정말 제가 힘든 게 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함께 생각해봅시다. 이런 어떤 감성적 접근이 가능해요. 술 마시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술 못 마시는 거 괜찮아. 건강 위해서 제로 콜라 많이 드세요. 지금 트럼프도 하루에 제로 콜라 12개씩 먹어. 괜찮아. 근데 이제 조금 양은 조심하고 이렇게 손을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위아래로 내 팬들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내 팬들을 많이 만드는 거는 뭐냐면 누구든 찾아가서 나를 내려놓을 때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한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더 절절하게 그렇게 하면 우뚝 서는 거인이 되지. 언젠가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위드훈이 분들은 왜 출마를 만류한다고 하잖아요. 대체로 여론이 하지 처음에는 말라. 출마를 주장을 했어요. 예. 네. 그런데 지금 만류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면 어차피 다음 지방선거까지 현실적으로 다음 지방선거까지가 임기일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원내대표 또 한 번 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그렇지. 이런 건데 문제는 보니까 그 친한계로 분류되는 주변 사람들, 현직 위원들 그런 분들이 당연히 출마하셔야죠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왜냐하면 네. 지금 지역구도 있지만 비례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아니 주군이 가만히 있으면 주변 사람들은 죽을 노릇이에요. 주군이 출마를 해야 뭐가 먹거리가 생기지. 또 먹거리가 생기고 뭔가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그 거리가 없으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어. 아니 지방선거 때 그래야 내가 지방선거에 직접 출마를 할 수도 있다는. 하긴 그래야지 큰 도시에. 명함에 하나라도 뭘 더 쓰니까 모모 선거위원장. 그래서 원래 정치판은요 계속 리더는 뭘 하라고 자꾸 부추겨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너무 시기가 안 좋으니까 너무 시기가 안 좋으니까 웬만하면은 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도. 그런데 너무 시기가 안 좋아. 지금 이 아수라장에서 그래 민주당은 그럴 거예요. 이재명 정부는 그럴 거예요. 한동훈 들어와. 그러면 당장 전당대회에서 이긴다는 보장은 있는 건지 제가 묻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내란 특검으로 몰릴 때 여기에 가담하지 않은 한동훈 전 대표 그러면 당대표니까 저는 내란과 무관합니다. 빠이빠이 이러면서 그러면 대표가 당의 대표가 그걸 무시할 수 있어요? 그거 다 막아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 내란을 막으려고 하는 당대표도 내란 대표네요? 낙인 찍히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그러네, 그거 크네요. 지방선거 이길 수 있어요? 지방선거 지면은 완전히 무슨 벌떼같이 소떼같이 달려들어. 누가 또 소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소떼같이 달려들어서 물소떼. 다 너 책임이다. 안 나왔으면 될 걸 매번 다 나오고 그때마다 나와서는 뭐 제가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젠 지겹다. 이러면서 이제 그만 나와라. 이러면 피로감이 생겨서 안 돼요. 맞네. 진짜 그거는 스탠스가 굉장히 모순적이 되네요. 내란 특검이네 뭐네 하면서 뭐 지금 저쪽 후보장들이 해산 정당 해산 심판도 청구할 거다 뭐 이러는데 그런 상황에서 나는 안 했는데요로 발만 쏙 뺄 수도 없고 당대표가. 그렇다고 거기서 전면으로 나설 수도 없는 안 거고. 돼요. 정말 애매해지네요. 그러면은 한동훈 전 대표는 전환기라고도 소통을 해야 되고 뜻을 맞춰야 되고 나경원 왜냐하면 당대표가 언제까지 싸울 거예요. 나는 하나로 안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한동훈 전 대표의 이미지에도 다 그냥 퇴색돼요. 그런 한동훈이랑 사람이 아니구나. 한동훈이 뭐 정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뭐 콜라에 콜라 탄 듯 그렇구나.
그런 이미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감점 요소밖에 없네요. 이번에 그렇죠. 나가게 되면. 그렇죠. 지금 말씀 나온 김에 민주당 경선 이야기 해볼게요. 막 예측하신 대로 현재까지 충청과 영남에서만 이뤄졌는데 정청래 후보가 크게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득표율 차이로 이기고 있어요. 이거는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일단은 민주당 대중이 있고 민주당 권력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권리당원이나 대의원도 심지어는 대의원 비율은 15%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권리당원이 55. 그다음에 국민 여론조사도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정청래가 이기잖아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민주당 내에 민주당 대중이라는 게 있어요. 당원. 그다음에 민주당 권력이 있어요. 국회의원. 누가 더 앞서겠어요? 이쪽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가 앞서는데 여기에 붙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김어준이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요,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무섭거나 국민 여론 무서운 것보다 얘가 더 무서워요. 김어준. 민주당 대중이 무서운 거예요. 이 대중이 어느 순간 그래? 우리는 정권 또 잡으면 되지. 근데 이재명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순간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런 순간이 올까? 몰라요, 여러분들. 지난번에는 이게 가능했어요. 민주당 권력이 가능했어. 왜? 그래서 그랬잖아요. 정몽주는 완전히 날려버리고 지금 국무총리하는 김민석 총리가 대통령 만들기 본부장 한다고 그러니까 지지율이 왜 안 나올까요? 빡 올라갔잖아요. 그는 민주당 권력까지도 그때는 움직여졌던 거예요. 같이 한 손에 쥐고 있어서.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 되고 나면 민주당 대중과 민주당 이 내부 권력은 따로 있는 거예요. 이 대중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청래가 앞서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대중은 정청래야. 그래서 여러분들 재밌는 게 뭐냐면 최민희 의원 방통위원장이 누굴 지지하죠? 박찬대요, 정청래요? 정청래죠. 이 사람들은 최민희는 운동권이 아니에요. 시민단체예요. 이 시민 세력, 시민 대중 세력이 여기가 있는 거예요. 양문석도 여기 지지해요. 정청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들이 지금은 여기에 충성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무서워하는 세력이 이 세력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어준이 반발한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다른 게 무서워요. 만약에 김어준 공장장이 강선호 안 돼 그랬으면 강선호 안 되는 거예요. 강선호 안 돼 그랬으면 강선호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역대 모든 정권들이 당정 관계가 조금 결국에는 긴장 관계로 가게 되잖아요. 정당은 결국 정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좀 자기 선명성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 2라운드를 준비를 하기 시작하고 하면서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 정청래 후보가 결국 당 대표가 될 경우 이 후보는 결국 본인의 색을 드러내면서 정부와 각을 세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당장은 아니죠. 아니 당장은 어림도 없죠. 당장은 어림도 없다. 당장은 하면 정청래가 날아가죠. 조용히 접근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청래를 지켜보겠다. 그냥 뭐 자충우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청래를 몰라서 하는 소리. 정청래 굉장히 용의주도하고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박찬대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정청래라고 그랬죠. 맞아요. 기억나실 거예요. 그럼요. 많은 사람들이 박찬대를 아예 찍어서 이야기할 때 저는 정청래라고 얘기를 했어요. 많은 맞습니다. 방송에서. 예, 맞습니다. 저는 정청래. 왜? 이걸 무시하면 안 돼.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인스파이어에서 행사를 할 때 5만 명이 집결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민주당 대중이에요. 거기 한가운데 김어준이 있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우원식, 김민석, 정청래 다가 있잖아요. 누가 없죠? 빠졌죠? 이재명, 박찬대 빠졌죠. 여러분들이 그런 걸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